자, 어찌됐건 오늘 수업은 시작했습니다. 오늘 레이더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네. 왜 네 번째지? 1번이 기본 작동 원리였었고 2번이 사용하는 파장에 따른 분류였었고 3번이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던 레이더 전자파의 특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거리 분해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뭐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면서 걔가 어디까지에 있는 거리, 어디만큼 떨어져 있는 것까지를 한 덩어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최대 탐지 거리 얼마만큼 멀리 떨어진 것까지 볼 것인가. 기본적인 컨셉은 갔다가 되돌아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온 건지 여기 가까운 데서 온 건지 다음 보낸 게 먼저 온 건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빔폭 해가지고 그 실제로 세타이드에서 그려보면 이게 퍼펙트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하면은 이게 그 세타이드에서 그려보면은 해석적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이상한 그 제멋대로의 형태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First kind 베셀 펑션이라고 불렀었고 제1종 베셀 함수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레이더를 얼마만큼 키워야 그 집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 1도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사실 1도보다 더 커지면은 좀 시리어스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어서 오늘은 산란과 레이더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더 방정식을 그래서 이제 요 서브 챕터가 끝나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레이더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아마 유도해 본 적은 없을 것 같고 어디선가 본 적은 있을 것 같고 어디선가 본 적은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산란이 도대체 뭔가 산란이라는 현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스캐터링 혹은 뭐 스캐터? 스캐터는 산란시키다고 스캐터링은 산란이고. 자, 산란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빛의 기본 빛으로 인한 빛과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 펀더멘털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 빛에 대해서 그 빛을 산란시키거나 그 빛을 흡수하거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란이 모여가지고 매크로피지컬하게 본 게 굴절이나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산란이 뭘까요? 산란이 도대체 뭘까? 흡수는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죠, 그죠?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양자역학의 개념을 뭐 양자역학을 당연히 배우진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 에너지 그러니까 그 원자 핵에 전자들이 돌 때 그 에너지 준위가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에 딱 맞는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걔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올라갔다가 그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이제 뭐 내려가고 이러죠, 그죠? 다시 이렇게 안정화돼서 내려가고 방출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흡수 그리고 뭐 흑체 복사 뭐 이런 이야기 대충 알고 있죠.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래서 흡수했다가 뭐 그래서 T 4제곱에 비례하는 뭐 에너지를 뭐 방출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란은 뭘까요? 산란. 어떤 입자가 빛을 산란시킨다 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빛이 이렇게 오고 있어. 전자기파가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오고 있어. 여기 입자가 있어. 근데 일단 산란되면 산란시킨다 칩시다. 산란시키면 이 빛이 어떻게 되나요? 예? 무작위로 반사. 뭐 이렇게 무작위로 흩어짐? 반사는 아까 했지만 반사는 오히려 산란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반사라는 말을 쓰는 건 조금 그럴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흩어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무작위일 수도 있고 방향이 좀 오리엔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오다가 물체를 만났어. 이게 왜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흩어질까?
왜 흩어질까 이게? 도대체 이 입자가 전자기파에 대해서 뭘 하고 있길래 지금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뭐 산란시킨다 그러면은 뭐 자 그러면은 산란된 빛은 원래 빛하고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성질이라 하면 뭐 파장이나 진동수를 이야기해 봅시다. 파장 혹은 진동수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그대로입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입사한 빛과 전자기파와 여기서 산란시킨 빛의 파장 혹은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이게 지금 레이더 관측에서 우리가 레이더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대충 이해하는 건데 혹시 쌍극자 모먼트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다이폴 영어로 다이폴 혹은 한국어로 쌍극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입자가 플러스 어떤 입자든지 양성자하고 전자로 전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중성자는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요게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고 뭐 얘의 전압량을 각각 q라고 하면은 요걸 그래서 다이폴 모먼 요걸 우리가 그래서 다이폴이라고 해요. 다이폴이 쌍극. 이 영어로 다이폴이라고 쓰는데 요 다이가 둘이란 뜻이고 폴이 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쌍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치 위에 플러스 극 밑에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의 m을 qd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라고 정의를 하고 쌍극자 모먼트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에 이렇게 특수한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죠? 이거 우리 뭐 혹시 유체역도 살짝 했었었는데 유체역학 시간에 이렇게 여기 소스가 있고 싱크가 있으면은 이 플로우가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플로우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예전에 살짝 배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했는데 자 어떤 물체든지 이게 전기가 흐른다면 더 잘 될 것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잘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 안에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 전기장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주변의 그 원자들이 각도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이렇게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걸리면은 여기 있던 이게 원자라고 칩시다. 원자라고 치면은 사실은 원자 여기 플러스고 이렇게 마이너스 주변에 이렇게 막 구름처럼 몰려 있겠죠. 이게 양자역학적 모델이잖아요. 구름처럼 몰려 있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바뀌냐면은 플러스고 물론 당연히 구름처럼 모여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대체로 이쪽에 몰려 있게 돼요. 물론 여기도 좀 있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무게 중심을 따져보면은 플러스 무게 중심의 말이 안 맞고 전하 중심이라고 말을 해보면 마치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다이폴이잖아요, 그죠? 다이폴이 형성이 됩니다. 외부에서 전기장이 걸리면 입자 안에 전자들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물론 이게 만약에 금속같이 자유전자가 많아 그러면은 아예 전자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아예 전자가 저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면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움직이지 않겠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죠. 지들끼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가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쌍극자 모먼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얘가 자체적으로 얘의 반응에서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부의 이 전기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플러스가 됐다가 제로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뭐 제로가 됐다가 혹은 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가 뭐 교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은 예, 머릿속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도 다이폴 모멘트도 그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자기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움직이는 전자는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톰슨 모형 같은 게 이제 틀리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배웠나요? 그 원자 핵 주변을 움직이는 이렇게 행성처럼 돌아가는 전자 모형에서 뭐 이렇게 그 러더퍼드 모형이었나? 톰슨 모형이나 아무튼 그럴 건데 그게 틀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보어 모형으로 대체가 되는데 예, 그게 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얘가 플러스가 있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어 이렇게 주변을 돌면은 예, 얘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속도가 바뀌죠. 예, 가속도 운동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얘가 에너지를 잃게 될 거 아니야.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가 전부 다 핵 안으로 몰려들어야 되겠지. 에너지를 잃게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 모형이 틀린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예, 이렇게 얘가 근데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은 예,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자가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걔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이폴 모먼트가 바뀌면서 방출하는 주파수는 요 전자 요게 서로 배치가 바뀌는 주파수와 일치하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 주파수와 그렇게 함으로써 얘가 방출하는 주파수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얘는 어떤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까요? 외부에서 걸리는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장의 주파수와 예, 얘가 방출하는 전기장의 주파수가 같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가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얘가 그것에 맞추어서 다이폴 모먼트가 반응을 할 것이고, 예, 그 반응에 맞추어서 얘가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거니까, 그죠? 예, 얘가 들어오는 주파수와 얘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같을 겁니다. 이 현상이 산란입니다. 예, 이 현상이 산란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뭐가 걸렸을 때, 예, 뭐 요 안에 있는 예, 전자의 배치가 바뀌거나, 혹은 쌍극자가 형성이 되거나, 예, 그러면서 그것이 얘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산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방출할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좀 이따가 보겠지만, 입자가 아주 작으면은 이렇게 막 방출하는 방향이 제멋대로일 것이고, 왜냐면 원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기저기 있으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 전기장 그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삽하는 전자기파 규모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되게 점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어디선 어느 방향으로든 그 전자기파가 방출될 거야라고 하면 이게 뭐 레일리 산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산란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뭐 말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제가 말을 써봤는데, 입자 주변의 전기장에 의해 입자 내부의 전하가 재배치되어 다이폴 쌍극자 다이폴이 형성되고 전기장이 시간 변화에 의해 다이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현상. 산란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산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걔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에 맞추어서 반응하기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방출하는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람다라고 하고 입자의 크기를 R 혹은 이게 입자의 크기 R이라고 쓰면 반지름이고 대문자 D라고 쓰면 지름입니다. 에 대해 만약에 람다가 R보다 훨씬 크다고 칩시다. 그렇다는 소리는 입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가 입자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보다 훨씬 큰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파도를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막 쓰나미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변화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눈으로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입자는 되게 작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의 파장의 전자기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안에 조그맣게 뭐 전하들이 와다다다다다 있으니까 얘네들이 막 재배치되면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방향은 제멋대로겠죠. 그죠? 여기저기로 방출될 겁니다. 제멋대로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거꾸로 R이 훨씬 커, 입자가 훨씬 커.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가 훨씬 커.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주변의 영역이 얘가 이렇게 마치 전자기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큰 벽에 지금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주변에서만 이렇게 뭐 전자들이 이렇게 저 멀리까지 반응하는 걸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고, 그 주변에서 무언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방향이 딱 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좁은 영역에서만 전자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방출하는 방향, 그 전자기파의 방향이 거의 균일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반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광학적 반사와 광학적 반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람다하고 R하고 대충 크기가 또이또이한 겁니다. 이렇게 오는데 입자도 한 요만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저기서 산란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요 산란에서 나오는 웨이브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킵니다. 얘네들끼리 얘네들이랑 이렇게 막 이 들어오는 전자기파랑 이렇게 막 서로 섞여가지고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또이또이한 녀석들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산란을 하면은 모든 방향으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반사돼서 반사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는 세고 어떤 방향으로는 약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미스캐터링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이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하면 구름 입자 그 전자기파와 구름 입자에 도달했을 때 물방울이나 혹은 뭐 얼음이나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 안에 있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들이 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뭐 왔다 갔다 그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걔가 뭐 이렇게 다이폴이 형성됐다가 안 됐다가 뭐 이러면서 거기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는 거를 그 레이더가 다시 수신하는 그 중에 일부를 수신하는 겁니다. 레일레이 산란은 걔가 전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방출할 텐데 그 중에 그러니까 요 레이더 접시로 향해서 오는 것만 우리가 산란하게 될 것이고, 검출하게 될 것이고, 뭐 미산란이라면은 뭐 전 방향은 아닐 텐데 그 중에서 어쨌든 레이더로 돌아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 산란을 레이더 방정식을 유도할 때 보통은 우리가 레일레이 산란을 가정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유도해 봅시다. 레일레이 산란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뭐 S밴드나 C밴드나 얘네들이 수 센티미터 레벨이었었죠, 파장이. 그런데 구름 물방울의 크기는 뭐 일반적으로 구름 물방울이라고 하면은 1mm가 채 안 되니까 훨씬 작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일레이 산란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그래서 방정식을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레일레이 영역에서의 후방 산란과 레이더 방정식.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쏴서 여기에 있는 J에서 갔다 오는 건데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는 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조금 붙일 건데 우리가 1이라고 쓰면은 레이더를 말합니다. 숫자 1을 쓰면 레이더를 가리킬 거고요. 2를 쓰면은 입자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S라고 쓰면 이거는 송신, send. R이라고 쓰면 수신, receive. 그 다음에 E라고 쓰면은 방출, emission. 그 다음에 P는 전기 에너지를 가리키고 E는 전기장을 가리킵니다. 전기장 혹은 전기장의 세기.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레이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레이더에서 쐈어.
입자를 부딪혀서 왔어. 어떤 입자 부딪혀서라는 말 좀 뭐 입자 반응해서 상호작용해서 왔어. 예, 얼마를 쏘면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얼마가 올까를 계산하는 게 레이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레이더 방정식은 본질적으로 해서 뭘 잴 거냐면은 P1R. 그러니까 레이더가 수신하는 전기 에너지가 비례하겠죠. 뭐에 비례하냐면 P1S에 비례하겠죠. 그죠? 예, 레이더가 쏘는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겠죠. 요 앞에 그래서 비례할 텐데, 그래서 이거 뭐가 있을 텐데, 여기 과연 비례상수가 뭐냐? 예, 비례상수가 뭐고 얘를 결정짓는 게 이 지금 입자의 성질이겠죠. 예, 요 입자의 성질이 요 안에 들어갈 텐데, 요게 어떻게 입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를 보는 게 결국 레이더 방정식입니다. 예, 컨셉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P1S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P1R까지 갈 것인가를 보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첫 번째 P2R. 예. 이 지점에 얘가 그러니까 입자가 수신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제가 요걸 할 때 요 식을 레이더 방정식을 유도할 건데 정확한 계수는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한 계수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례하는지만, 무엇에 어떤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비례하는지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얘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얘가 쏘잖아요, 그죠? 쏘는데 방사형으로 나가죠, 그죠? 어쨌든, 그죠? 이렇게 뭐 일직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2번까지에 도달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죠, 그죠? 예, 전기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거리가 늘면 늘수록 줄어들죠. 어떻게 줄어드냐면은 R 제곱에 반비례하게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표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여기서 만약에 10을 방출했어. 그러면은 요만큼 거리로 하면은 여기 전체에 골고루 10이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물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 도달하는 표면적 자체가 요 표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하죠. 그게 뭐 부채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R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해서 요 2번 입자에 도달하는 전기 에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은 R 제곱분의 1 P1S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얘가 전기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그거에 이제 R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 지점에 도달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요 지점에 실제로 아까 뭐 다이폴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요 지점에 실제로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아까 산란 현상이라는 것의 말에 비추어 보면 이 지점에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중요하죠.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E2R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얘가 리시브하는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전자기학 때 나오는 건데 전기 에너지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실제로 그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저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파동에 의한 에너지 혹시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나요? 파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게 그 파동의 에너지입니다. 그 똑같이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요거의 루트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건 전기 에너지의 정의지 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입자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 아까 뭐
다이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사실 유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급 물리과에 가서 이제 대학원 혹은 이렇게 어드밴스된 학부 과정쯤에 배우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자기학 조금 고급 전자기학 정도쯤에 배우면은 다이폴이 형성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장에서 다이폴이 형성이 될 거고, 걔가 이렇게 바뀌면서 얘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기장을 만들어낼 것이냐, 다이폴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 이걸 배우는데 이렇게 됩니다. 람다 제곱분의 m r.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다이폴에 의한 전기장이고요. m은 다이폴 모먼트인데, m은 다이폴 모먼트인데,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d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d는 입자의 지름입니다. 얘는 그 입자의 다이폴 모먼트입니다. 이게 왜 이게 d 세제곱에 비례하냐면 우리가 아주 대충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이폴 모먼트를 어떻게 재냐면 이 QD예요. 그 전기장 그 전하량 곱하기 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떨어진 거리, 그걸 곱해서 재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지금 얘가 입자가 지금 이렇게 뭐 구형의 이런 입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뭐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몰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지름이니까 대충 d일 것이고, 여기에 얼마만큼이 몰릴 것이냐 하는 거는 얘의 표면적에 비례하겠죠. 그죠? 얘의 그 입자의 표면적만큼 여기에 많이 갈 거 아니야. 표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가겠지. 그죠? 그래서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d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d 제곱에 비례하고 얘가 d고, 그래서 m이 결과적으로 d 세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 그럼 얘가 전기장을 방출했어. 2번 입자가 방출하는 전기장을 구한 거죠. 그럼 2번 입자에 의해서 실제로 방출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2번 입자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는 좀 아까 요 2번하고 똑같은데 2to2의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죠? 아까 전기 에너지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당연히 아까 2번이랑 똑같은 이야기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얘가 받아야 되지, 그지? 얘가 전기 에너지 혹은 뭐 전기장을 방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번 입장에서 이제 받겠죠, 그거를. P1R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게 R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죠? 얘가 방출하는 거 R 제곱에 반비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하나 더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레이더를 만들었잖아요. 접시를 만들었죠. 이 접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모으잖아요. 한쪽으로 모으잖아요. 이게 파장하고 연관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짝 건너뛰고 그냥 그래요라고 받아들이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요 파장하고 얘가 받아들이는 그 레이더의 유효 면적이라고 부르는데, 파장에 따라서 레이더의 유효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레이더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레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얘가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걸 우리가 레이더의 유효 면적이라고 하는데, 레이더의 유효 면적은 요 람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파장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방출한 것이 P2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쭈르륵 다 연결하면, 그러면은 P1R과 P1S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P2R 이렇게 있고, E2R 이렇게 있고, P2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쭈르륵 연결하면 되죠.
연결하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를 주르륵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해 볼까요? P1R은 그래서 R제곱분의 람다 제곱 P2E라고 했는데 P2E는 E2E의 제곱이니까 R제곱분의 람다 제곱 E2E의 제곱일 거고, 그죠? 근데 E2E는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제 제곱이 들어와야 되니까 R제곱분의 람다 제곱, 얘를 제곱해서 람다 4제곱분의 M제곱 E2R의 제곱일 거고, 그죠? 공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얘를 적당히 일단 정리해서 R제곱이라고 쓰고 약분해서 람다 제곱이라고 쓰고 M이 아까 D 세제곱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D 6제곱으로 바꿔주고 E2R은 P2R의 루트에 비례하니까 제곱시키면 P2R에 비례하겠죠, 그죠? P2R이 될 것이고, 그러면 finally P2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R 4제곱 람다 제곱분의 D 6제곱 P1S에 비례하겠죠. 쭉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P1R이 P1S에 비례하는 이게 배상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각각의 5개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요거를 묶는 거는 그냥 산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됐고, 근데 하나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여기선 지금 입자 하나에 의해서 반응을 했죠. 그죠? 입자 하나가 방출하는 요게 지금 전기장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입자가 되게 많죠, 저 안에. 실제로는 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요게 지금 실제로는 B밀 테니까 짜자자자자자잔 B밀 거고, 여기 지금 그래서 어떤 부피에 해당할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부피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반응을 하죠. 그죠? 요 안에 있는 부피 안에 있는 모든 입자가 반응할 것입니다. 자, 요 펄스의 부피는 뭐에 비례할까요? 여기를 조금 지워야겠네. 자, 저 펄스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플하게 요 표면적 곱하기 여기 길이 구하면 되겠죠. 그죠? 요 표면적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R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요 표면적은 R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그 빔 여기 뭐 레인지 거리 분해능 하고 연관이 있죠. 거리 분해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R 제곱 곱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리 분해능 뭐라고 쓰면 H. 그렇게 우리가 기호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펄스의 부피는 R 제곱 H에 비례합니다. 그죠? 여기 요거 곱하기 그래서 요거만큼 그러니까 요거만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입자의 D 6제곱을 다 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심플하게 저 안에 모든 요 펄스 하나의 펄스 안에 있는 모든 입자의 반지름이 D가 혹시 다 같다고 칩시다. 입자가 다 같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D 6제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R 제곱 H 곱하기 D 6제곱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같다면은 심플한 가정을 쓴다면 R 제곱 H 곱하기 D 6제곱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시그마 D 6제곱을 할 건데, 그죠? 일반적으로는 시그마 D 6제곱 입자 안에 있는 모든 걸 할 텐데, 이게 만약에 다 같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될 겁니다. 그죠? 얘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면은 P1R은 뭐에 비례하냐면 R 4제곱 람다 제곱 D 6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H 곱하기 P1S가 되겠죠. 그죠?
요거 펄스 부피까지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해주면은 제곱 날라가서 r 제곱 람다 제곱 d6 제곱 p1s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미심쩍은 부분이 있나요? 예, 요게 레이더 방정식이에요. 예, 레이더 방정식이 결국 얘가 얘에 비례하는데 그 앞에 요 물리적인 요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비례 상수가 뭐냐면 얘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파장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평균 지름의 6제곱에 비례하는. 실제로 정확하게 쓰면 이그젝트하게 쓰면 P1R은 1024 곱하기 ln 2분의 파이 세제곱, 그 다음에 뭐 이런 상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타 파이 h 유전율,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람다 제곱 d6 제곱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요 앞에 숫자들은 이제 중간에 비례 하면서 이제 고려하지 생각하지 않은 거고, 비례 상수가 실제로 얼마가 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은 거고. H요? 요거 H, 여기 있는 H.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떤 레이더의 뭘로 결정되는 뭐 그런 거죠. 레이더의 분해능이라든지 그런 걸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야. 뭐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뭔가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가 무언가 이렇게 좀 대칭스러운 느낌이 들면 좋겠는데 약간 대칭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1번하고 5번은 대칭적이지 않나요? 1번하고 5번은 사실 같은 이야기죠. 그죠? 쏘면 R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받는 전기 에너지가 R제곱에 반비례해 라는 이야기를 사실 1번하고 5번에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 람다 제곱이 들어간 건 이게 레이더로 우리가 집속해서 봤다 보니까 레이더의 유효 면적을 계산해 줘야 될 정도쯤인 거고, 1번하고 5번은 같은 이야기고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이야기이죠. 그죠? 전기장하고 전기 에너지 사이의 관계니까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3번이 핵심인 이야기죠. 외부에서 전기장이 걸리면 그거에서 방출하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라고. 3번이 실제로 이렇게 전자기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요 다이폴 모먼트에 비례하고 다이폴 모먼트를 d 세제곱을 쓰고 요 다이폴 모먼트에 비례해라고 하는 것이 레일리 산란의 키포인트인 과정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게 전기장이 m에 비례하고 m이 d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D의 6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전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전기장의 제곱이니까, 근데 전기장이 D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전기 에너지는 D의 6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R제곱분의 1로 줄어들고 다시 쏘면 R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R 4제곱분의 1에 비례하게 될 텐데, 얘 빈 폭이 R제곱이다 보니까 그거 중간에 R제곱만큼이 상쇄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죠?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레이더 방정식인데, 자, 우리는 람다는 얘가 레이더가 쏜 거죠. 실제로 레이더가 쏜 파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죠. 그죠? 그 다음에 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은 우리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얘가 얼마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레이더를 통해서 이걸 측정하고 이걸 측정했다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D6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레이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지름 혹은 뭐 반지름, 예, 뭐 상관없죠. 예, 걔의 6제곱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걔의 6제곱, 정확히 말하면 뭐 걔의 6제곱의 합 정도겠죠. 그 6제곱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레일리 산란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그래서 레이더 방정식의 유도 과정이 됩니다. 참고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요거 보면은 여기 K라고 K 제곱 혹은 K가 있죠. 어떤 K라는 요거 복소수예요. K라는 복소수인데 K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는 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유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율이라고 부르고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가 그 입자가 외부의 전자기장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나 휙휙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클 것 같고 도체일수록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가 잘 흐를수록 기본적으로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소리니까 예, 제가 크겠죠. 그럼 물하고 얼음하고 비교하면 누가 클까요? 당연히 물이 크죠. 예, 얼음은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잘 움직일 것 같지 않잖아. 생각해보면 걔는 왠지 잘 고정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얼음이 레이더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물체가 반응을 해요. 예, 모든 물체가 반응을 합니다. 유전율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물일 때는 0.93, 얼음일 때는 0.18. 한 5배 정도 물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대기상공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0도씨 부근에서 녹죠. 녹는데 얼음이 녹을 때 표면부터 녹을까요? 속부터 녹을까요? 표면부터 녹겠죠. 당연히 표면이 이렇게 따뜻한 공기하고 만날 테니까 표면이 녹고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녹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얼음인데 겉이 물이 코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속에는 아직 얼음인데 예, 물이 코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위에는 똑같이 얼음이었었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예, 물로 이게 코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크기는 별로 안 변하겠죠. 사실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 왜냐하면 얼음보다 물이 밀도가 높으니까 아마 크기가 조금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다 녹으면 아마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다 녹기 전에 이렇게 코팅한 정도라면 크기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죠. 그런데 레이더가 보기에는 갑자기 얼음이 물로 바뀐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걔가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이게 외부에 잘 반응한 녀석으로 바뀐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죠. 예,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은 브라이트 밴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 아이고 쓸데가 없네. 레이더를 실제로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반사도 여기 반사도고 여기 고도를 관측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확 증가해요. 그러고선 줄어들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점점 녹으면서 크기가 작아지니까. 크기가 작아지니까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크기가 얼음이 살짝 녹았으니까 크기는 엄청 크고 그런데 갑자기 성질이 얼음에서 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전율이 확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반사도가 높은 0도씨 부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브라이트 밴드, 밝은 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레이더를 이렇게 관측하면 여기가 갑자기 반사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0도씨 레이어를 우리가 탐지해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살짝 배웠을 것 같고 하나 물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숫자를 우리가 뭐 반응하고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자, 다른 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칩시다.
브라이트 밴드에서는 그러면은 요 반사도가 몇 데시벨 증가할까요? 요 바로 위보다 몇 데시벨 증가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시벨 재는 거 알려줬죠, 그죠? 그랬나? 데시벨을 어떻게 재는지 알려줬습니다. dB,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 dB를 어떤 신호를 측정할 때 dB라는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dB는 어떤 신호에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잴 때 걔를 말하자면 dB화해서 잴 수 있는 겁니다. 신호의 변동폭이 되게 클 때, 걔의 변동폭이 엄청 커서 맨날 오더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어떤 기준값이 있다 치고, 실제 기준값의 그 비율을 로그로 나타내서 곱하기 10 한 거. 곱하기 10은 요 대시 때문에 온 겁니다. 앞에 대시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이게 곱하기 10을 뜻합니다. 그 센티미터에 센티하면 곱하기 100 하는 거죠. 밀리 하면은 나누기 1000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접두어입니다. 몇 데시벨 변할까요? 20? 왜? 유전율이 5배가 됐죠. 로그 10의 5가 얼마인데? 로그 10의 5 얼마죠? 고등학교 때 맨날 했던 거야. 1에서 0.3010을 빼면 되죠. 그죠? 로그 10의 5는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잖아. 그죠? 로그 10의 10은 1이고 로그 10의 2는 0.3010이고 맨날 했던 거죠. 그러니까 0.3이라고 치면 0.7, 0.6990 정도쯤입니다. 0.7 곱하기 10 하니까 7, 7데시벨 증가합니다. 브라이트 밴드에서 7데시벨, 그러니까 그 똑같은 부피로 얼음이 겉에 살짝 녹으면서 겉이 물로 바뀌게 되면서 몇 데시벨 증가하냐면 7데시벨 증가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 밴드가 생겨라는 건 아마 어디선가 다른 수업 때 들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똑같은 걸 반복할 필요가 없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얼마나 증가하냐, 이 정도 증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요 아까 했지만 요 3번식이었었죠. 요게 그리고 레일리 가정이었었죠. 입자가 굉장히 작은 형태를 가정하는 거였습니다. 자, 만약에 입자가 적당히 크다거나, 그래서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 입자가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시그마 곱하기 P2R. 2번 입자 위치에 걸리는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그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실제로는 아니고 레일리 산란이라면은 이게 m의 제곱 혹은 d의 6제곱에 비례할 텐데 얘를 이런 식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후방 산란 단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백스캐터링 백스캐터링 저희 코에피션트인가 백스캐터링 에어리언 크로스 백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왔을 때 그 얘가 이렇게 산란을 일으켜 가지고 방출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후방 산란 단면적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P1R은 이거 쓰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써볼까? P1R은 R제곱분의 람다 제곱. 만약에 if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P1R은 P2E가 될 것인데 P2E는 이거니까 람다 제곱분의 그리고 시그마 P2R이 될 것이고 안 잘리나?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2R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쓰면 되니까 R 4제곱분의 람다 제곱 시그마 P1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을 가정하지 않고, 그냥 얘를 이렇게 쓰기로 한다면은, 우리가 얘를 P1R이 P1S에 대해서 이렇게 비례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시그마는, 시그마가 아까 봤지만 람다 4제곱분의 D 6제곱이 되면 이게 지금 레일리 영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되고, 이게 미 영역에서는, 미 스캐터링 영역에서는 러플리 D제곱이에요. 거의 D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후방 산란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뭐냐면 그냥 심플하게 거의 그 입자의 단면적에 비례하는, 뭐 다이폴 생기고 뭐 이런 다이폴이 생겨서 뭐 6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게 없어지고, 심플하게 제2의 그 입자의 표면적에 비례하는 그 어떤 양이 됩니다. 그런데 but 여기 밑에 쓰면 되나? 파장에 따라 진동합니다. 요 시그마가 대체로 D제곱에 비례하는데, D제곱에 딱 이렇게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시그마라는 값이 외부 주어진 여긴 지금 파장의 람다의 4제곱에 반비례하죠. 레일리 산란에서는. 그런데 얘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진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요게 지금 람다 4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요 레일리 산란, 그래갖고 왜 뭐 하늘이 파란색이고 이런 거랑 그 연관 있는 그게 지금 요 이야기입니다. 뭐 햇빛 하늘이 왜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라고 할 때 뭐 어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거. 뭐 다른 빛들은 다 산란되고 뭐 이게 남아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지금 요 람다 4제곱에 반비례하는 요게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일리 산란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람다 4제곱에 반비례해요. 람다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우리가 아까 신나게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적 광학 영역, 아까 광학 반사 영역이 있었는데, 광학 영역에서는 exactly D제곱입니다. exactly, 사실 얘는 우리가 는으로 쓸 수 있는데 정확하게 4분의 파이 D제곱. 그러니까 저 입자의 그 단면적, 정확하게 단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람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씁시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했지만 레일리 영역과 미 영역과 광학 영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R과 람다의 사이에 얘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요거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아까 이게 다시 한번 요 레일리 영역이냐 미 영역이냐 광학 영역이냐가 R하고 람다 중에 어느 녀석이 더 크냐로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것에 따라 지금 뭐가 바뀌냐면은 요 백워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후방 산란 단면적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시그마를 지금 시그마가 광학역 다른 요 레일리형에서는 D 6제곱인 것 같고 다른 데서는 대충 D제곱인 것 같고 뭐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후방산란 단면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 시그마를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노멀라이즈한 값으로 이쪽을 크로스 Y축을 삼고요. 얘의 람다하고 R하고 비율을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2파이 r을 람다로 나눈 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x축이 r하고 람다 사이의 b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얘가 작아. 그러면은 r이 되게 작다는 소리니까 아마 레일리 영역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충 중간쯤 되면 미 영역일 거고, 이 값이 아주 크면 광학 영역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크로스 섹션. 크로스 섹션인데 걔가 입자가 커지면 단순히 커지긴 하니까 걔를 입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누고, 여기는 d고 여기는 r이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참고 봐주세요. 여기는 뭐 이게 만약에 헷갈리는 난 통일하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여기를 그냥 파이 d로 쓰면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ER이나 D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쓴다. 예를 들어서 플로팅을 한다고 하면, 자, 요 영역에서는 레일리 영역에서는 지금 시그마가 람다 4제곱분의 D 6제곱이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Y축이 요 시그마를 D 제곱으로 나눈 거죠. 시그마를 D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D 4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시그마 나누기 D 제곱분의 시그마가 람다분의 D라는 요 값의 4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됐나요? 이해가 되죠? 양변을 그래서 만약에 로그를 취한다면 요 4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로그 스케일일 거예요. 이쪽도 우리가 로그 스케일로 그린다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 되겠죠. 기울기가 4로 일정한 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기울기가 항상 4잖아. 그죠? 요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요 값에 로그를 취한 거에 기울기가 4가 되죠. 여기가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플롯이 아니면은 y는 x 4제곱 그리면 되는데, 로그를 취하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얘의 기울기가 4입니다. 그러다가 미 영역에 가면 이 시그마가 D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시그마를 D 제곱으로 나누면 이게 얼추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파장에 따라서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파장이 변함에 따라서 얘가 오실레이션을 해요.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됩니다. 진동을 해요. 이 값이 후방산란 단면적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광학 영역에 들어서면, 그 정도로 D가 커지면 혹은 람다가 짧아지면 정확하게 시그마를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1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오실레이션 하다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 값이 대충 1이고 요 값이 대충 10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보통 0.1로 잡는데 여기가 레일리 영역, 여기가 미 영역, 여기가 광학 영역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주르륵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식을 엄밀하게 유도한 거는 레일리 영역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죠? 뭐 다이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유도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미 영역과 광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히 좀 받아들인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레이더가 쏴서 돌아오는데 실제로 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그 안에 입자가 어떻게 있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아까 했지만 이게 레일리 영역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D6제곱에 비례하는 정보를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이게 미 영역이라고 칩시다. 미 영역이라고 치면은 D제곱에 비례하는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백워드 크로스 섹션이 D제곱에 비례하니까 D제곱에 비례하는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오실레이션 하니까, 근데 정확히 하면은 이 오실레이션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저거 그냥 대충 어프로시메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저게 어떻게 될 건지를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게 D제곱, 얼추 D제곱에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한다, 미 영역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전통적인 그 레인 레이더, S밴드, C밴드 이런 것들은 다 레일리 영역이라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수 센티미터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밴드가 작아져서 K밴드, 뭐 W밴드는 밀리미터 스케일이었었죠. 이게 밀리미터 스케일로 가면은 얘가 드랍이 꽤 커지면은 이게 오더가 비슷해지겠죠. 심지어 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죠. 파이 D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 영역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걔가 D6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S밴드, C밴드 정도쯤의 레이더에서는 레일레이 반사로 어프록시메이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안 끝나겠는데? 끝날래나? 끝날 것 같다. 혹시 그 GR 관계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선가 박사과정들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들어봤어요? GR 관계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로 우리가 측정해서 반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B의 양을 유추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갖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해봅시다.